딥하게 입체적으로 격투기를 파겠습니다. 임뎁스 MMA, 저는 나무철이고요. 저와 공동 진행을 맡고 있는 이정수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네네. 한 달 만이에요. 아, 그렇게 됐나요, 벌써? 네, 한 달 만이고, 최근에 제가 어떤 그 메시지를 받았냐면, 댓글에, 너네 왜 일 안 하냐. 아, 그래서 제가 원 챔피언십 필리핀 시합이 있어서 제가 세컨으로 참여해서 제가 일주일을 비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했더니, 아, 그럼 이정수 기자는? 이정수 기자 혼자서라도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우리가 좀. 팬층이 좀 생기고 있나 보네요. 네. 아무튼, 너네 왜 일 안 하냐는 식의 어떤 댓글이었는데, 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를 그냥 꾸준히 뭔가 계속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걸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쵸. 스트레스 받으시나? 그러니까요. 그 정도인가? 우리 임뎁스 MMA가? 근데 또 이게, 컨텐츠라는 게 되게 기술적 부분이 크잖아요. 네. 어떤 비하인드 더 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고. 사실 유튜브 컨텐츠 치고는, 개인 채널에서 하는 컨텐츠 치고는 스케일이 작지 않다 보니까, 이걸 매주 하기는 사실은 조금 힘들 것 같고, 가능한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에너지로나 지치지 않는 선에서 조금은 지속성 있게 가려고 하고 좀 있습니다. 멀리 보고 우리는 가늘고 길게 가자. 가늘고 길고 딥하게. 가늘고 길고 딥하게 가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정수 기자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아하. 뭐죠? 저희 결혼?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고요. 저희 임뎁스 MMA 팬분 중에 한 분이 저희에게 데님을 지원을 해주고 싶다. 의류를. 그래가지고 택배로 받았어요. 저희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 친환경 데님이고요. 특이하게 페트병을 이용해서 바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GDDN 데님. 네. 그래서 되게 예뻐요. 이 모델로 저희가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저는 힘들 것 같고 남미철님은 또 비율도 좋고 하니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아니야. 나는 아니야. 아무튼 친환경 데님 페트병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짠. 핏도 너무 예쁘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여기 이제 GDDN 회사가 팝업샵을 열었잖아요. 요즘에 이제 많은 소매 비즈니스들이, 브랜드들이 팝업샵을 하는데, 젊음의 거리 홍대에 저희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홍대에 나갔다가, 여기는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공간인가? 사람들이 다 나만 보는 거 같고. 저희가 가기 전에 진짜, 너무, 홍대에는 입구가 따로 없잖아요. 홍대 입구역 상권에는. 근데 들어갔을 때, 우리 빨리 빠져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랄까. 너무 젊고 에너지도 좋고. 그러다가 이제 그 팝업샵을 갔는데, 그래도 남희철님께서 데님 입어보고 GDDN 거 핏이 좋더라고요. 또 워낙 또 옷걸이가 괜찮으시니까.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되게 저한테 젊은 스타일 맞을까 정수야? 계속 이러면서 갔는데 나와서는 좀 거기 홍대를 걸어 다닐 만한 어떤 자신감을 에너지가 얻었어요. 자신감이 생겼죠. 자신감을 얻었고. 또 저희가 인프피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 홍대 이 젊음의 거리, 거기서도 제일 핫한 프로젝트 555라는 그 매장의 팝업, GDDN에서 이제 팝업을 하는 건데 그냥 못 올 때 온 느낌도 좀 들고 우리 아젠데 너무 젊은 친구들. 맞아. 너무 핫해요. 진짜 핫해. 너무 핫해. 아무튼, 저희 지원해주신 우리 GDDN 데님, 이 브랜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이렇게 홍보나 광고가 필요한 분들은 저희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철저한 검토 후에 이렇게 뭔가 친환경, 뭔가 이 사회에 공헌하고 이바지되는 그런 제품이라면 너무 거룩하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저희 임뎁스 MMA로 돌아와서 이번에 이정수 기자님 은간우 대 존 존스
이 매치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프란시스 응가누 그리고 존 존스. 이제 프란시스 응가누는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세계 최고의 최강의 헤비급 챔피언이죠. UFC 일단은 챔피언. UFC 헤비급 챔피언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6연승 중에 또 5연승은 KO나 TKO로 이기는 어떤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흡사 예전에 존 존스의 어떤 그런 모습과 많이 이제 겹치거든요. 아, 그 압도적인 수준이. 그쵸. 네. 굉장히 우월하고 압도하는 선수들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그 모습이. 그쵸. 둘이 붙으면 굉장히 재밌는 시합이 되겠다. 근데 이제 변수는 존 존스의 체급이죠. 이제 UFC 헤비급은 무제한급은 아니에요. 265파운드.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보면 120kg 정도. 그러니까 헤비급 선수들도 120kg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응가누 같은 경우는 커리어에 있어서 스티페 미오치ክ 전을 기점으로 해서 265파운드 꽉 채울 때도 있고 안 채울 때도 있고 했는데 최근에는 265파운드까지는 안 채워서 나오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존 존스가 사실 그냥 기량으로만 봤을 때 모든 뭐 도덕성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기량으로만 봤을 때 역대 최고의 선수인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건 존 존스는 205파운드 라이트 헤비급 약 95점 몇 킬로그램 정도의 체급에서 하는 선수기 때문에 존 존스가 물론 이제 라이트 헤비급에서는 스트렝스나 이런 걸로 많은 선수들을 압도해 왔는데 여러모로 모든 게 완벽한 소위 그 뭐 완벽한 육각형, 팔각형의 선수 이게 기량으로 봤을 때 빠질 것이 전혀 없는 선수인데 이런 어떤 기량이 헤비급 사실상 93kg로 치고 120kg로 치면 거의 30kg 차이거든요. 한 개 체중이. 이 30kg 체급의 차이가 나는 한 체급 위 선수. 그리고 그 중에서도 헤비급 중에서도 그 헤비급 피지컬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응가누. 응가누 체지방도 없는데 120kg. 지금 최근에는 140kg거든요. 무릎 수술해서. 근데도 막 엄청 뚱뚱한 느낌이 아니고 그냥 거인이에요. 응가누는. 이런 선수를 상대로 존 존스가 과연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이 이 경기의 가장 셀링 포인트? 어떤 그 어필링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저희 임뎁스 MMA 댓글에 그 두 사람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댓글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근데 저는 최근 그 존 존스 뭐 SNS를 통한 뭐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지금은 뭐 예전에 어떤 얄쌍한 몸은 아니에요. 완전 달라졌죠. 네, 많이 두꺼워졌고 헤비급 시합 가능하겠다. 근데 어떤 한 체급 위에 시합을 뛰었을 때 예전에 그 스피드와 그럼요. 어떤 민첩함을 보여줄 수 있는가. 거기다 나이도 좀 들었고. 근데 존 존스는 왜 시합을 안 갖는 거예요? 존 존스가 이제 UFC랑 계속해서 좀 계약 관련해서 조건 관련해서 계속해서 반목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죠. 정확히는. 그래서 이제 아주 디테일한 계약 관련한 어떤 소식 같은 건 많이 안 나왔는데 지금 존 존스는 UFC에서 존 존스를 굉장히 좀 아끼거든요. 약간 애증의 관계죠. UFC랑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UFC 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데이나 화이트나 조로건 같은 소위 UFC 측의 인사 그리고 또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에 현지 언론에서 영어권 언론에서 기사화 될 수 있는 수준의 파급력을 가진 뭐 조로건이나 데이나 화이트 같은 사람은 사실상 몇 년 전부터 1, 2년 전부터 존 존스의 위대함에 대해서 수시로 알리는 그런 뭐랄까 코멘트를 계속 남겨왔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존 존스가 여전히 UFC에서 그러니까 코너 맥그리거하고는 또 다르게 약간 그쵸? 어떤 UFC 자체의 정통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스타임에는 분명한 거죠. 그래서 존 존스는 지금 존 존스랑 응가누의 경기는 내년 3월 원래는 올해 12월에 UFC가 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결론적으로 무산됐고 내년 3월 페이퍼뷰를 크게 할 건데 그때 메인 이벤트로 UFC가 지금 좀 낙점을 하고 좀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 저희가 댓글에 보니까
이 은간우 대 존 존스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은간우 대 존 존스 시합이 이게 성사가 될까요? 네. 지금 은간우 대 존 존스 시합이 사실 이 소위 떡밥 팬들의 관심을 끈지는 뭐 이미 거의 만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1년이 언급이 넘었죠. 많이 됐는데 뭔가 현실화된 게 없죠. 뭔가 그렇죠. 뭔가 문서화된 게 없고 공식화된 게 없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12월에 원래 UFC가 12월 마지막 페이퍼뷰 메인 이벤트로 은간우 대 존 존스를 준비했다는 루머가 있어요. 되게 강력한 루머가 있었는데 현재는 3월로 다시 좀 미뤄진 상태예요. 3월에 UFC가 페이퍼뷰 돈 내고 보는 이벤트를 크게 할 건데 거기 메인 이벤트로 존 존스와 은간우의 정말 역대급 슈퍼 매치를 기획하고 있다는 말이 있죠. UFC의 목표는 그건데 지금 문제는 은간우의 계약 상황이 되게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UFC랑 약간의 어떤 갈등, 어떤 텐션도 있기 때문에 그 성사 얘기는 제 생각에는 아예 뒤로 싹 빼는 게 나을 것 같고 은간우 계약 얘기를 저희가 다음 편에서 되게 딥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존 존스 대 은간우가 체급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헤비급 체급이 체중이 어떻게 되죠? 헤비급이 그러니까 UFC 네. 팬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는 부분일 수 있는데 UFC의 헤비급은 무제한급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120kg. 그래서 UFC는 이제 미국 대회니까 미국의 무게 기준을 쓰거든요. 265파운드. 그 대략 120kg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선수들은 헤비급에 나서더라도 120kg 이하로 그 경기에 개체량에 나서야 되는데 사실 120kg을 꽉 채우는 선수들이 많지는 않아요. 예전에 브룩 레스너 같은 경우는 뭐 감량을 해서 시합을 그쵸.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헤비급이지만 은간우 선수도 감량을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은간우 같은 경우는 거인이잖아요. 키가 거의 2m인데 뭐 체지방도 거의 없고 근육도 워낙 좋고 그런 선수인데 은간우가 몇몇 경기에서는 특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티페 미오치기 1차전에서는 거의 120kg 꽉 맞춰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실 조금 체력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이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때 계속해서 몸을 불려가던 시기였는데 근육으로. 근데 그 이후에 좀 판정으로 고전한 이후에는 시합 경기 자체에 120kg으로 딱 맞춰 나온 경우는 잘은 없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거인이죠. 왜냐면 평소에는 120kg을 훌쩍 넘고 최근에 이제 무릎 부상 이후에는 최근엔 거의 뭐 130kg 중반 후반 거의 그 정도 무게로 돌아다니는 선수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안 해도 그 정도 체급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수가 은간우거든요. 거인이죠. 존 존스 같은 경우는 라이트 헤비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존 존스 입장에서는 한 체급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한 체급을 올렸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피드나 민첩성, 폭발력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체급 차이를 좀 봐야 돼요. 라이트 헤비급, 헤비급이 한 체급 차이긴 하잖아요. 바로 위체급이긴 한데 라이트 헤비급은 205파운드거든요. 약 92kg 중후반 정도? 근데 헤비급은 265파운드면 120kg. 거의 30kg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생각보다 많이 나는구나. 많이 나죠. 30kg면 헤비급이랑 라이트 헤비급이. 그쵸. 되게 많이 나는 편이죠. 최근 보면 존 존스가 그 사진이나 최근 영상을 보면 몸을 좀 불리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성사가 진짜 될라나 보다. 그래서 좀 예전처럼 얄쌍한 몸보다는 진짜 헤비급처럼 좀 두께감이 있더라고요. 네. 존 존스가 사실 헤비급으로 올린 이후에 인터뷰도 사실 거의 안 했고 헤비급으로 올렸다기보다 이제 헤비급 전향 선언을 한 이후에 인터뷰도 거의 없었고 지금 공개된 게 사실 그런 본인 인스타그램이나 뭐 코치들 인스타그램에 짧게 올라오는 사진이나 쇼츠 같은 그런 영상들인데 확실히 몸은 예전하고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이제 존 존스 입장에선 93kg급에서 라이트 헤비급에서 이제 더 이상 소위 프레시한 매치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본인을 모티베이션을 주고
팬들도 재밌어 할 만한 어떤 새로운 스타들이 신진 세력들이 안 나오니까 올린 것도 있는 건데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남희철 님이 제일 잘 알겠지만 선수들이 나이가 들수록 체급 감량을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네, 맞아요. 뼈의 밀도도 높아지고 그냥 몸 자체도 수분 감량이나 이런 거에 반응을 더디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 들면서 뭐 하팔도스 아니었어도 라이트급 내렸다 다시 올렸거든요. 웰터급. 이제 나이 들면서 선수들이 이제 체급을 올리는 선택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죠.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존 존스 입장에서는 뭐 말이 되는 선택이자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체급 차이라는 거를 사실 남희철 님만큼 네. 많이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UFC에서도 패더급도 뛰었었고 라이트급에서도 뛰었었고 그리고 뭐 주짓수는 또 다른 체급으로 출전해봤고 맞아요. 네. 아 생각해보면 제가 체급을 많이 넘나 들었네요. 그럼요. 제가 최근 노기 주짓수 시합에서는 상대 선수가 한 95kg? 95kg. 저는 한 80kg? 81, 2kg? 평체, 소위 평체가 네, 80kg. 그래가지고 약간 뭔가 체급 없이 그냥 서로 평소 그 체중으로 시합을 했고 근데 보통 제가 노기 주짓수 대회 나가면 UFC 기준으로 웰터급이죠. 한 77kg. MMA 같은 경우는 뭐 라이트급 시합도 했었고 또 UFC에서는 패더급 시합도 했었고요. 아 근데 확실히 각자에게 맞는 체급이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패더급과 라이트급은 큰 차이는 없는데 패더급과 벤턴급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힘 차이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는데 스피드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네. 그래서 패더급 선수보다는 확실히 벤턴급 선수가 좀 빠르고 라이트급과 패더급 뭐 힘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 없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감량을 더 많이 하면 좀 폭발력이 좀 줄고 그쵸. 네, 힘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감량 자체가 너무 힘겹고 그쵸. 컨디션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런 것 같고 확실히 체급 경기다 보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체급을 찾고 그 체급에 맞게 뛰는 거. 그럼요. 그리고 그 체급에 맞게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예를 들면 앤서니 존슨. 앤소니 존슨. 앤서니 존슨 같은 경우는 지금은 또 고인이 되셨지만 그렇죠. 지금은 고인이 안타깝게. 네. 예전에 웰터급 시합 할 때는 진짜 완전히 얼굴이 다르죠. 네, 얼굴이 광대가 막 다 튀어나와 있지. 내일 시합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개최 실패도 몇 번 했었고요. 근데 본인이 라이트 헤비급으로 올리면서 더 좋은 경기력과 폭발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한테 맞는 체급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나는 게 이제 콜비 코빙턴 같은 선수가 거의 체중 감량을 안 하는 대표적 선수예요. 80kg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웰터급 77kg 뛰는데 3, 4kg 정도만 진짜 MMA에서 많이 안 빼는 거고. 왜냐면 MMA는 복싱이랑 다르게 종목 속성 자체가 기본이 스트렝스가 되게 중요한 격투기 종목이잖아요. 계속 클린치하고 부닥쳐야 되고 하니까. 그럼에도 이제 콜비 코빙턴은 뭐 스트렝스도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5라운드 동안 계속해서 자기 레슬링 할 수 있는 체력이나 활력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선수고 그리고 이제 체급을 많이 내렸을 때의 단점 중 하나가 이제 조금 맷집이라든지 아까 말한 그 폭발력 같은 건 많이 사라진다는 게 또 정설이잖아요. 아니 이게 살을 뺀다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근데 운동은 또 계속 해야 되니까. 시합 전에 훈련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못 먹으면서 운동한다는 거는 진짜 고문이거든. 그럼요. 관절 같은 데도 트레이닝 캠프 때는 워낙 선수들이 혹사하니까 다 약해져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뭔가 영양분도 제대로 공급 못하고 수분 빼야 되고 이러니까 부상은 더 높아지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뭐 이 학설이 거의 정설이 된 건 거의 10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뇌의 수분 함량이 적어지면 맷집이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뇌의 충격도 더 많이 가고. 근데 또 어떤 선수는 내려서 잘 되기도 하고 올려서 잘 되기도 하고 진짜 어렵긴 한 것 같아. MMA라는 종목이, 격투기 종목이. 그래서 자기 체급을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 이게 보통 운동이 힘들어서 은퇴하는 경우보다는 체급 시합을 하는 선수들은 감량이 힘들어서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베테랑 선수들 뭐 얼마 전에 하팔도산에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인이 힘들게 감량이 힘들어서 또 이게 너무 내 나이에 챔피언 할 것도 아니고 다만 나는 계속 뛰고는 싶다. 근데 감량 생각은 더 이상 하기 싫다. 그래서 체급을 올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삶의 질도 그렇고 뭔가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선수의 경기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굉장히 어떤 예를 들어 지금 딱 떠오르는 건 라이트급에서 패더급으로 내려간 선수 중에 리카르도 라마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레전드 선수 중 한 명이죠. 은퇴했는데 그 선수는 라이트 헤비급에서는 WEC에서 되게 좀 중진급 선수였는데 패더급 내리고 나서 진짜 만개를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앤소니 존슨처럼 체급을 올려서 만개한 선수도 있고 이제 이게 체급이나 경기 스타일이라는 게 사람의 성격처럼 뭐 저희 MBTI 인프피 얘기도 했지만 성격을 바꾸고 싶지 바꾸고 싶은데 그걸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근데 또 바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확률상 너무 적으니까 요런 모든 팩터들을 감안했을 때 진짜 난이도가 높은 거고 존 존스 얘기로 다시 넘어오면 존 존스가 체급을 올린 적은 없지만 몸 스타일을 바꿨던 적은 한 번 있어요. 그 한참 뭐 구설수에 오르고 쉬고 나서 복귀한 경기가 오빈스 생프루전에서 그때 이제 라이트 헤비급 제 기억이 맞다면 잠정 타이틀전으로 붙었었는데 존 존스가 그때 스트렝스 트레이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몸이 거의 약간 평소랑 다르게 약간 보디빌더 같아서 특히 상체는 펌핑 됐을 때 보면 근데 선수들이 되게 예술가 기질이 있어서 예술가들도 뭐 예를 들어 가수로 예를 들면 가수들이 앨범마다 꽂히는 뭐 뮤즈가 있을 수도 있고 예술이 있을 수도 있고 영감을 받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존 존스는 그때 스트렝스 트레이닝에 꽂힌 거야. 맞아. 근데 아시죠 그런 거. 남희철 님도 훈련 캠프 때마다 뭔가에 빠지는 게 있잖아. 딱 꽂히는 거. 저는 요즘 노기주짓수에 좀 꽂혀 있는데 그 전에는 복싱에 꽂혀 있었고. 그러니까. 복싱 전에는 또 도복주짓수. 그러니까는 종합격투기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은 종목을 계속 섭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단일 종목을 하더라도 그게 또 종합격투기에 도움이 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선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너가 지금 재미를 느끼는 게 타격이면 타격을 깊게 많이 해놔야 돼. 깊게 파고 왜냐하면 그 재미를 느낀다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요. 맞아. 그래서 존 존스는 충분히 스트렝스에 꽂힐 수도 있고 가끔은 그냥 바디빌딩에 꽂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자 꽂히려고 그랬나? 그냥 몸 좋게 만들고 싶고. 근데 그때 경기 때 사실 존 존스가 그 경기 뛰고 나서 그 얘기를 했거든. 와, 나 안 맞는 것 같다고. 근육이 크니까 너무 느려지는 것 같고 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둔해질 수 있어. 둔해진 거지 말 그대로. 왜냐면 MMA는 실전 압축 근육이잖아. 그게 아닌 거지. 근데 존 존스가 이번에는 어쨌건 헤비급으로 올리겠다고 한 후에 약간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몸을 많이 불렸단 말이에요. 몸 상태는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과연 헤비급에서 그 헤비급 스트렝스를 진짜 견딜 수 있는 것인가는 진짜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가 성사가 된다면 사실 존 존스의 경기는 존 존스가 얼마나 잘할까 뭐 이런 거라기보다 야, 저 존 존스 저거 누가 와서 꺾어주나 그게 되게 크거든요. 존 존스가 슈퍼스타지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누가 꺾을까의 테마가 맞춰지는 선수고 또 동시에 헤이터들도 많지. 왜냐면 그럴 짓도 너무 많이 했고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못된 짓을 많이 했지.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랜시스 은가누의
압승이지 않을까.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해요. 아, 그래요? 성사된다면? 일단은 저는 라이트 헤비급과 헤비급이 30kg나 차이 난다라는 30kg, 거를 네. 사실 방금 알았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10kg 차이 나겠지. 그러니까 나는 되니까.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았는지 몰랐는데. 일단 뭐 체급적인 어떤 체중적인 이런 무게감에서 밀리는 건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존 존스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빠르고 민첩하고 유연해. 거기다 폭발력도 있고 공격 무기가 많아. 근데 저는 존 존스의 가장 큰 장점은 거리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거리에서 엄청 잘 싸워. 예를 들면 좀 멀어져. 그러면 미들킥, 하이킥 계속 나오고 뭐 오블리스킥 계속 나와요. 그게 각도가 워낙에 여러 각도로 나오니까 엄청 까다로워. 그러니까 은간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헤비급 상대와는 뭔가 느껴보지 못한 다양한 공격. 네. 거기다가 거리가 가까워지면 또 원투 스트레이트도 엄청 길게 막 잘 쳐. 근데 좀 더 가까워지면 엘보. 엘보가 뭐 백스핀으로도 나오고 뭐 위에서 밑으로도 찍고 엘보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자기 그 거리에 맞춰서 잘 싸우는 무기들이 너무 다양해. 나는 그거에 관련해서 존 존스의 경기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1라운드에 그리고 또 타격 잘하는 선수랑 만나면 펀치를 한두 방은 허용해요. 특히 경기 초반에. 근데 은간우의 펀치를 허용한다, 초반에. 그리고 여기서 변수는 지금 존 존스가 몇 년 만에 또 경기를 뛰거든요. 그것도 변수. 그래서 몸이 안 풀린 상태에서 은간우에게 한두 방 맞으면 경기가 일단 많이 어그러진 채로 시작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은간우가 사실 팔이 되게 길거든요. 은간우의 그러니까 존 존스도 되게 상대방 입장에서 까다로운 게 각도나 궤적이 진짜 이상한 데서 나오고 템포도 이상하잖아요. 존 존스는 되게 무서운 게 본인이 복싱 템포로, 그러니까 복서로 경기를 풀다가 지 혼자 어느 순간 기어를 바꿔 어느 순간 무에타이 선수로 싸우다가 갑자기 그거 적응되려고 하면 막 갑자기 클린치하고 막 더블렉 들어갈 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상대 선수가 어려운 건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란시스 은간우도 사실 펀칭 파워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KO가 나오지 말아야 될 거리랑 상대방의 머리 위치에서 KO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알리스타 오브레임이랑 은간우전을 보면 그 어퍼컷 말도 안 되는 거로 알리스타 오브레임 거의 돌아가신 줄 알았잖아, 우리 그때. 아니. 근데 그때 형 보면 오브레임의 머리는 완전히 KO 펀치하고는 먼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림은 자기가 되게 잘 피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머리가 거의 은간우 허리에 있고 측면으로 내려가는데 은간우가 거기서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날아가 버리잖아. 그리고 자르진유 로젠스트록이랑 할 때도 보면 은간우가 완전 오프 밸런스야. 거의 펀치가 거의 밸런스가 발이 전혀 안 잡힌 상태고 몸이 이만큼 기울어 있거든요. 그러면 맞아도 이건 맞을 수 있는 펀치라는 게 정설이잖아. 근데 은간우 펀치는 로젠스트로크 실신했잖아요. 그거 맞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막 오브레임 때 그 어퍼컷은 사실 맞을 게 아닌데 맞을 것도 아니고 KO는 더더욱 안 돼. 막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 그러니까 미친 거지. 위협적으로 막 이 스윙하면서 막 들어오는 게 있는데 나는 그게 단점이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오히려? 그래서 존 존스는 딱 빼먹을 수 있는 카운터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쉽게 못 들어와. 그 그래? 킥이 그거를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 존 존스가 킥 날리면 은간우가 가만히 있을까? 웅웅 거의 귀에 들린다니까. 그리고 은간우가 무시 못하는 게 맷집이 개쎄요. 스티페 미오칙 같은 전 1, 2차전 보면 그냥 미오칙의 펀치 배우듬 같은 선수들 그냥 실신하는 펀치들 펑 맞고 보통 같으면 막 기록이 해야 되는데 은간우는 펑 맞으면 아씨 또 맞았네 이러고 계속 들어오는 스타일이거든. 그리고 은간우가 아까 꽂힌 얘기 했잖아. 내가 보기에 은간우가 익스트림 커투어에서 원래 디펜시브 레슬링은 좋았거든요. 방어 레슬링. 근데 내가 보기에 얘가 공격 레슬링에 꽂혔어. 재미를 느꼈어. 그 시릴간 전 보면 그거 그냥 배워서 하는 거 아닌 수준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시릴간 때 레슬링을 보면 그 자기의 스트렝스랑 손 크기
팔 길이를 살린 나 헤비급에서 그거 브록 레스너 프랭크 미어전 이후에 처음 봤어요. 그 다게스탄 핸드커프 그거 하잖아요. 다게스탄 수갑 그 한 팔 끌어내려서 하는 레슬링. 그런 것들을 보면 존 존스가 원래 코미어전 때도 우리를 놀래켰었고 테세이라전 때도 놀래켰던 게 그 클린치잖아요. 근데 어쨌건 차일소넨이 그 얘기를 했어요. 차일소넨이 뭔 얘기를 했냐면 존 존스 너네 간과하는 거 있는데 차일소넨이랑 라이트 헤비급에서 한번 붙었잖아요. 뉴저지에서. 차일소넨이 한참 지난 후에 한 얘기가 나 존 존스 잡아보고 스트렝스 잡아보고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렝스가 장점인데 모르겠어. 그게 은간우랑 싸잡았을 때도 장점이 될 수 있을까? 난 모르겠어. 저는 일단은 타격에서도 존 존스가 좀 더 정교하다고 생각하고 공격 무기도 많고 자기 거리도 잘 지키고 물론 막 은간우처럼 막 치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건 없어. 자기 거리 딱 지키고 싸우는 상대란 말이에요. 근데 또 레슬링 영역으로 들어가면 레슬링 영역에서는 또 존 존스가 더 유리할 것 같아. 네. 그러니까는 은간우는 태생이 그래플러는 아닌 것 같고. 그쵸. 그게 크죠. 근데 존 존스는 태생이 그래플러, 레슬러란 말이에요. 레슬러로 시작했지. 그리고 클린치, 뭐 하단 태클, 거기다가 자기가 유도 기술도 좀 섞어서 써줘요. 요즘 노기 주짓수 씬에서 핫한 게 뭐냐면 노기 유도. 그러니까는 레슬러들이 생각보다 이런 발목 받치기나 이런 발기술 그리고 매치기 이런 거에 유도식 매치기에 의외로 잘 당해. 그래서 요즘 노기 주짓수에서는 선수들이 이제 노기 주도 트레이닝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튼 존 존스 같은 경우는 클린치가 저는 완성형 클린치를 뭘로 보냐면 레슬링 그레코 클린치 더하기 무에타이 뺨 클린치 더하기 이 유도 스타일의 클린치 요 세 가지 클린치를 다 잘해서 조합을 한 게 저는 이 완성형 클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선수들이 하나만 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존 존스는 다 잘해. 존 존스는 미친 사람이긴 해. 다 잘해. 그렇게 클린치 하면서 틈이 있으면 엘보가 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는 세련됐어요. 은간우보다. 세련된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체급적으로는 밀릴 수 있지만 힘도 밀릴 수 있지만 그 세련된 MMA에 굉장히 발전되고 완성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헤비급이랑 또 훈련을 많이 하고 충분히 근데 데뷔를 해서 나올 것 같아요. 난 그 부분 반론이 좀 있는 게 물론 상상 속에서 계속 하는 거지만 그 은간우 같은 선수들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은간우를 시뮬레이션 할 스파링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스트렝스가 그 정도 센데 그만큼 빠르고 펀치가 그렇게 세고 비슷한 선수는 어디서 하나하나씩 구할 수 있어도 그날 몇 년 만에 케이지에 들어오고 헤비급으로 올라가는 굉장히 큰 단점 팩터를 본인에게 불리한 팩터를 두 개나 가지고 올라오는 존 존스 입장에서 원래 근데 존 존스가 장점은 파이트 IQ가 내가 보기에 거의 파이트 IQ는 이제 링 안에서 케이지 안에서의 IQ 내가 보기엔 거의 아인슈타인 수준이거든요. 미친 인간인 건 맞아. 왜냐면 글로버 테세이라전 때 존 존스가 오버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오버훅을 너무 많이 해서 글로버 테세이랑 그 생각을 못 했다는 거야. 그래서 1라운드인가 2라운드에 글로버 테세이랑 회전근개가 나갔어. 근데 오버훅 그렇게 기술로 많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위급 상황,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2014년인데. 근데 존 존스가 개소름인 게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1라운드에 오버훅을 해봤더니 이게 통해서 그 이후로 그날 그걸 계속 썼다는 거야. 전략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만큼 파이트 IQ가 높은 게 존 존스의 장점이고 얘는 거의 진짜 대단한 선수인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그런 것보다는 넘을 수 없는 게 이 진또배기 헤비급의 이 벽이라는 건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존 존스가 페라리인 건 맞는데 은간우는 볼보에서 진짜 짐 끌라고 만든 그 트럭 알죠? 장클로드 반담이 2대 놓고 다리 찢던 그런 최고급 트럭 같아. 그래서 출력이 다른 것 같아, 나는. 근데 이제 최고급 뭐
정말 큰 덤프 트럭 네.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존 존스 요새 자동주행 다 돼, 형. 볼보 유튜브 채널 가봐. 테슬라야, 운전하는데. 테슬라? 효율이 너무 좋고 자율주행이 가능해. 그러니까는 이 어떤 이 굉장히 진보적인 선수고 기술의 어떤 그 정말 이 발전된 기술의 끝에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근데 형 나는 요즘에 뭔 생각하냐면 요새 라이트 헤비 거 보면 존 존스가 지금 라이트 헤비 거 봐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선수들이 최근 2, 3년에 너무 늘었어. 그래서 나는 형 이거 그러면 이거는 나중이긴 하지만 이건 밤 내기로 합시다. 아니 테세이라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 아 근데 테세이라는 진화를 많이 했어 진짜. 아이 진화했어도 아니야. 예전에 존 존스가 셌던 이유가 그런 190 초중반의 키에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선수였거든요. 그게 사실 기본적으로 스트렝스도 있으면서. 근데 뭐 도미닉 레이스 얼마 전에 실신으로 또 패배하긴 했지만 도미닉 레이스 같은 선수도 나왔고 난 그 경기 사실 존 존스가 졌다고 보는데 그래서 나는 어쨌든 은간우 형 존 존스 승? 나 은간우 승? 아니 MMA에서 힘센 선수들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 빠른 선수가 위협적이야. 진짜 자기 거리 맞추고 빠른 선수들이 진짜 아니 위협적이야. 근데 문제는 은간우가 그러니까 그게 힘센 선수가 위협적이진 않다는 건 맞아요. 뭐냐면 이제 프라이드에도 막 자이언트 실바? 아니 자이언트 실바 말고 막 알렉산드르 룽구 막 이런 선수들이 있었어. 막 유도 선수 출신인데 막 몸무게가 160이야. 승모근이 거의 농구공만 해. 막 뭐 이렇게 해. 근데 비약을 한 거잖아. 밥셉도 있었고. 근데 은간우가 위험한 건 뭐냐면 힘만 센 선수가 아니라니까. 아이. 그럼 형 밤 내기를 하자. 내기. 여기 또 감자탕 맛있는 데 있으니까 3월에 성사 되면 밤 내기 하지 말고 뭐로 해? 뭐 홍대 입구에서 아 뭐 그런 거 하지 마요. 밤 내기 해요. 오케이 뭐 밤 내기. 승부를 보자. 승부 이건, 보고. 이건 승부. 나는 은간우. 어차피 근데 나는 존 존스. 여러분의 선택은? 근데 성사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제대로 다뤄보는 걸로 하고 그때 되면 아마 영상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 존 존스. 그러면 이 얘기는 다음에 만나서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히 하자.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댓글에 네. 존 존스 대 은간우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